어머니 제사상 앞에서 백구가 미친 듯이 찢어댔습니다. 상 위의 생선도 제사상도 보지 않고 상 아래를 향해 이가 부딪히도록 울부짖었지요. 오빠는 재수 없다며 발로 걷어차고 형수는 개부터 치우라고 눈을 흘겼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들 눈치만 보며 백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백구가 발톱이 닳도록 긁던 그 마룻장 밑에 어머니가 몰래 숨겨둔 철제, 상자와 장남에게 전부를 준다는 유언을 뒤집어 버릴 두 번째 유언장이 잠들어 있었다는 걸. 그날의 지짐이 내 인생 50년짜리 서열을 통째로 바꿔놓을 신호였다는 거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기일 아침, 저는 알람도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었다가 거기에 아무도 없다는 걸 새삼 확인했습니다. 좁은 부엌불을 켜고 제사 음식을 하나씩 올렸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 나물 끓는 냄새, 향 냄새가 뒤섞여 집안에 퍼졌습니다. 엄마, 올해도 제가 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니 답 대신 가스불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방구석 계집에서 백구가 느릿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 할머니 오는 날이야.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더니 백구는 제사상이 놓일 거실을 한번 훑어보고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을 다 차리고 영정을 올렸을 때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우르르르. 백구가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상 위가 아니라 상 아래를 향해. 왜 그래? 생선 먹고 싶어? 제가 웃으며 다가갔지만 백구 눈은 바닥 한 점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앞발로 마룻장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리고 큰오빠와 형수, 막내 미정이 들어왔습니다. 야, 아직도 이런 데서 살아? 오빠는 현관에서부터 투덜거렸고 형수는 제사상 크기와 집안을 훑어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 같이 절을 올리려는데 백구가 또 상 밑을 파듯 긁었습니다. 야, 저게 좀 치워. 재수 없다. 오빠가 인상을 쓰자 형수도 거들었습니다. 제사하는데 개부터 내보내요. 저는 백구 목덜미를 잡아 구석으로 밀어두었다가 결국 목줄까지 채웠습니다. 하지만 백구 눈은 계속 상 아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밥을 먹는 자리에서 오빠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재산 정리해야지. 시골집이랑 예금, 법무사 한번 불러야겠다. 형수는 태연하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장남한테 다 맡긴다 하셨잖아요. 저는 젓가락을 멈추고 웃는 척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말고. 하지만 장남이라는 말이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문장들을 통째로 끌고 올라왔습니다. 모두 돌아간 뒤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제사상을 치우고 바닥을 닦다가 저는 문득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백구가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사상이 놓였던 자리. 우우. 이번엔 사람 우는 것 같은 긴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을 손가락으로 두드려 봤습니다. 옆과는 조금 다른 텅 빈 소리가 났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 얇은 마룻장 아래에 어머니가 남기고 간 어떤 말이 숨어 있는 것처럼요. 밤새 뒤척였습니다. 눈만 감으면 백구 발톱 소리와 오빠의 말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엄마 재산은 장남한테 맡겼다. 새벽빛이 스며들 때쯤 겨우 눈을 붙였다가 다시 뜨니 이미 아침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백구가 또 제사상 자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야, 또 거기야? 제가 웃어 보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자꾸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담임이 인문계 진학을 권했을 때 어머니는 프라이팬을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철구는 대학 가야지. 넌 상고 가서 빨리 돈 벌어야지.
첫 월급날 봉투를 내밀던 제 손, 봉투를 뜯어보지도 않고 철구 등록금부터 메우자던 어머니. 그때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둥은 장남이다. 너는 기둥 바치는 애다. 어머니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은 제 인생을 정리해버리는 문장이었습니다. 싱크대 물을 잠그고 거실로 나왔을 때 백구는 이번엔 어머니 장롱 아래를 파고 있었습니다. 거기 또 뭐가 있어? 제가 묻자 머릿속에 병실에서의 어머니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내 장롱은 네가 가져라. 그때는 낡은 가구 하나쯤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왜 집이나 예금이 아니라 굳이 장롱을 짚으셨을까? 저는 장롱을 잡고 당겨봤습니다. 으지직 오래된 나무가 버텼습니다. 허리에 통증이 올라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오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법무사랑 얘기해놨다. 내일 오후에 시간 비워. 나도 알아야 해? 야, 당연히 알지. 도장 찍어야 하니까. 엄마가 평생 장남한테 준다 했잖냐. 넌 그냥 와서 사인만 해. 도장은 늘 제가 찍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적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언니, 그냥 오빠 말대로 하자. 괜히 싸움 나면 우리만 힘들어. 미정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 늘 그게 편한 길이었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도서관에 들렀다가 주민센터 게시판을 봤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상속, 가정 문제, 누구나 상담 가능. 누구나. 거기에 둘째 딸 제외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마음속으로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엔 왜 그래야 하는지 한 번쯤은 물어보자. 그게 욕심이라면 그 욕심 정도는 내도 되지 않을까? 법무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오래된 빌딩 5층, 작은 간판 하나. 안에는 이미 오빠와 형수, 미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법무사가 봉투를 열고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인은 본인 소유의 시골 주택 및 예금 일체를 장남 철구에게 상속함. 일체. 귀에 그 단어만 크게 박혔습니다. 형수가 웃듯 말했습니다. 역시 어머님답네. 늘 말씀하신 대로네요. 법무사는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유언 내용을 들으셨다는 확인 서명만 받겠습니다. 제 앞에 종이가 놓였습니다. 유언장 내용 고지 확인서. 아래에 장녀 순자라는 글씨가 이미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오빠가 재촉했습니다. 야, 빨리 써. 별거 아니야. 오빠 엄마가 장롱은 내 거라고 했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오빠는 피식 웃었습니다. 장롱은 내가 가져. 누가 그걸 뺐냐? 중요한 건 집이랑 돈이지. 법무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가구 같은 건 가족끼리 나누시면 됩니다. 상속재산은 이 문서에 적힌 대로고요. 한 번 더 말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당연한 걸 왜 묻느냐는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름을 썼습니다. 순자. 사무실을 나오자 복도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지워진 사람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백구가 제사상이 있던 자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무릎을 꿇고 바닥을 두드려 봤습니다. 툭툭. 역과는 다른 텅 빈 울림이 났습니다. 숟가락 끝을 틈에 넣어 살짝 들어보려 했지만 마루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또 아파와 포기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난 걸까? 그때 주민센터 게시판 글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나 상담 가능. 도장은 찍었지만 그래도 한 번은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내일 주민센터에 들러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루장도 다시 한번 열어보겠다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작은 쇠지뢰를 빌리기 위해 동네 철물점을 찾았습니다. 마루장이 좀 떠서요. 말을 얼버무리자 사장님이 짧은 지뢰를 하나 내주며 웃었습니다. 허리 조심하세요. 돌아오는 길에 주민센터에 들렀습니다. 상속 문제도 상담돼요? 직원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수요일에 변호사님 오셔요. 예약해 드릴까요? 신분증을 내밀며 이름을 말하는데 이번엔 확인서에 도장 찍는 사람이 아니라 상담을 신청한 사람으로 적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지뢰를 들고 제사상 자리에 앉았습니다. 틈을 찾고 새끝을 밀어넣고 숨을 고르고 힘을 줬습니다. 으차. 그때 현관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 뭐해요? 옆 건물 정육점 정자 씨였습니다. 제가 허둥대며 설명하자 이런 건 내가 하지 뭐 하더니 지뢰를 잡고 한 번에 힘을 줬습니다. 툭! 마루장이 떠올랐습니다. 판자를 옆으로 밀어내자 어두운 틈이 드러났습니다. 휴대폰 불빛을 비추니 녹슨 철제 상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꺼내어 잠금을 부러뜨리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먼지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 안에는 봉투 몇 개와 도장이 찍힌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맨 위 봉투 겉면에는 익숙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에게. 무릎 위에 편지를 펼쳤습니다. 순자야, 내가 평생 장남만 기둥이라 믿고 살았다. 내가 번 돈으로 등록금 메꿔주고 늙은 날까지 내 밥 챙겨준 것도 알면서 입으로는 고맙단 소리도 제대로 못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한 글자씩 가슴에 박혔습니다. 늙어보니 기둥은 철구만이 아니더라. 기둥 받치는 못뚝 같은 내가 사실은 제일 든든했다. 그래서 집을 다 철구한테만 주는 건 너무 비겁한 짓 같다. 이번엔 시골집은 내가 가져라. 편지 뒤에는 두 번째 유언장 사본과 법무사 도장이 찍힌 서류가 있었습니다. 날짜는 오빠와 함께 썼다는 첫 유언장 이후였습니다. 정자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거 혼자 안고 있기엔 너무 크네. 누군가 제대로 봐줄 사람한테 가져가야겠어요. 그녀는 가게에 두었던 젊은 변호사 명함을 가져와 제게 건넸습니다. 변호사 지은. 저는 상자와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오빠 말대로라면 저는 예민한 둘째 딸에 불과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숨겨둔 상자 속에서 제가 처음으로 내 편이 되는 문장을 찾았으니까요. 지은 변호사에게 상자와 서류를 보여준 지 며칠 뒤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미쳤냐? 받자마자 터져나온 말이었습니다. 변호사? 내용 증명? 엄마 유언 뒤집겠다고? 이제 와서 돈 냄새 맡았냐? 오빠, 그게 아니고 엄마가 두 번째 유언장을. 편지? 그까짓 종이 쪼가리가 법이냐? 치매 걸린 노인 붙잡고 뭐한 거 아니냐? 그 말은 칼 같았습니다. 어머니 간병하던 밤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가족 단체방이 요란했습니다. 엄마 유언장 뒤집겠다는 사람이 누군지 알지? 오빠가 돌려 말한 메시지에 형수는 말렸고 미정은 카톡으로 이런 얘긴 그만하자고 했지만 결국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뒤 집에 들어오니 현관문 잠금이 어설프게 열려 있었습니다. 거실 서랍이 뒤져져 있었고 일부 서류 봉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상자는 다행히 마루장 안에 그대로 있었지만 어머니 병원 영수증과 통장 사본이 든 봉투 하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경찰에 말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저는 끝내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끼리 이런 일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가로막았습니다.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남분이 연락을 하셨어요. 유언장 조작, 치매, 별말을 다 하네요. 하지만 병원 기록상 두 번째 유언장 시점에는 인지도 정상이었어요. 조정 신청을 할 겁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 나이에 이 싸움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상자를 덮으려다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미 열어버린 진실을 다시 감추는 건 더 힘든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른 척하고 살기엔 너무 많이 봐버렸다. 조정 당일 저는 법원 복도 벤치에 앉아 손을 꼭 모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오빠와 형수가 도착했고 눈인사만 어색하게 나눴습니다. 조정실 지은 변호사와 조정위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먼저 오빠가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집은 장남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친척들 다 아는 사실이에요. 둘째가 지금 와서 변호사 끌어들여 유언을 뒤집으려는 겁니다. 조정위원이 차분히 물었습니다. 둘째 따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말씀하신 건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유언장은 장남분과 법무사 사무실에 함께 방문해 작성한 문서입니다. 당시 진료 기록에는 혼동, 망상, 가족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적혀 있습니다. 오빠가 맞섰습니다. 정신 또렷했다니까요. 반대로 두 번째 유언장 시점에는 인지 기능 검사 결과가 정상입니다. 또 주민센터와 복지관 상담 기록에 둘째에게 미안하다, 기존 유언을 바꾸고 싶다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지은은 영상 캡처와 기록 일부를 보여줬습니다. 조정위원이 눈을 찌푸리며 자료를 읽었습니다. 정황상 두 번째 유언장을 고인의 최종 의사로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지은이 마지막으로 편지 사본을 건넸습니다. 법적 효력과는 별개로 어머님의 손편지입니다. 조정위원이 잠시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골집은 둘째 따님에게, 예금은 손주들 교육비로 일부 신탁, 장남부는 생전 증여와 지원을 감안해 추가 상속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긴 침묵 끝에 오빠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완전히 나쁜 놈 된 것처럼만 보이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나도 오빠를 나쁜 사람으로만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 엄마가 기둥이라고만 해서 오빠도 힘들었겠지. 나도 이제야 알아. 집은 기둥 하나로 서는 게 아니라는 걸.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복도를 나왔을 때 바람이 생각보다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이번엔 도장에 내 이야기도 조금은 들어갔다. 그게 첫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등기 이전이 끝났다는 문자를 받은 후 저는 백구와 함께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방 안을 치우다 어머니 장롱 서랍 맨 아래에서 얇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일기.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철구학교 입학. 장남 잘 키워야 집이 산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어머니가 장남에게 기대를 걸었던 이유가 보였습니다. 장남 살려야 집이 산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 언제나 들었다, 배웠다로 시작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다 제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둘째 순자 첫 월급. 봉투 받으니 눈물 나서 못 연 척했다. 그래도 철구 등록금 밀려서 결국 다 보탰다. 순자한테 미안한데 장남 살려야 한다고 배웠다. 나는 그 문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공책 마지막 부분에는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약해졌을 때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늙어서 보니 나를 살린 건 철구가 아니라 순자밥이다. 장남만 기둥인 줄 알았는데 집은 기둥 받치는 나무가 더 많아야 안 넘어지는 법이더라. 순자가 그 나무였다. 공책을 덮으려던 순간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야, 순자야. 오빠였습니다. 문턱 앞에서 어색하게 서 있던 오빠에게 저는 공책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엄마 일기야. 여기 이 부분 오빠가 읽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빠는 말없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나를 살린 건 순자밥이다. 기둥 받치는 나무. 그 문장들 앞에서 오빠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사실 힘들었어. 기둥 소리 들을 때마다 넘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 그래도 그날 병실에서 내가 엄마 붙잡고 집 얘기한 건 변명 못하겠다. 그는 공책을 덮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내용 증명 받고 나서 처음엔 내가 원망스러웠는데 조정에서 기록 들으니까 내가 한 말도 엄마 마음도 다 그대로 남아있더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오빠 욕만 하고 싶은 건 아니야. 우리 다 누가 가르쳐준 대로 살았잖아. 그래도 이제 우리 세대에서는 장남이니까 둘째니까 이런 말은 좀 줄였으면 좋겠어. 오빠가 창밖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하나 생각해봤다. 집은 내가 갖고 손주들 교육비는 우리의 내에 나누지 말고 같이 모으자. 누가 장남 손주냐 외손주냐. 그런 말 없이 그 말이 어머니 일기 마지막 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늦게라도 알게 된 진실이 다음 세대에 다른 문장을 남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시골집은 조금씩 살아있는 집이 되어갔습니다. 낡은 지붕을 손보고 벽을 칠하고 부엌 한쪽엔 긴 상을 놓았습니다. 간판도 하나 달았습니다. 순잔의 반찬 사랑방. 첫날 동네 할머니들 몇 분과 정자씨 그리고 미정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된장국과 나물 몇 가지를 상에 올렸습니다. 언니, 여기 진짜 사랑방 같아. 미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자씨가 거들었습니다. 이제 이 동네 사람들 다 여기 와서 하소연하겠네. 점심 무렵 오빠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구경이나 해보려고. 그는 반찬 진열장을 둘러보더니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손주들 이름이 나란히 적힌 교육비 통장이었습니다. 조정 때 얘기했던 거 이렇게 만들었다. 내 손주나 그냥 우리 애들로 모으자. 저는 통장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오빠. 그는 쑥스럽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말 못했던 거 있는데 짧은 숨을 고르고 오빠가 말했습니다. 고맙다, 순자야. 엄마 마지막까지 챙겨줘서. 그리고 미안하다. 이 간단한 두 마디를 듣기까지 참 오래 걸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오빠한테 기대만 보고 오빠 마음은 한 번도 안 물어봤던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우리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오래된 얼음이 조금은 녹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돌아간 후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떠 있고 멀리 깨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 정도면 조금은 안심되시죠? 집안에는 어머니 영정이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저는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둘째니까 참아라 말고 힘들면 말해도 된다는 말을 우리 애들한테 해주려고요. 엄마가 못 배운 걸 우리 세대에서 조금이라도 바꿔볼게요. 백구가 제 발 옆에 와서 누웠습니다. 저는 백구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집도 이 상자도 아직도 모르고 살았을 거야. 잘했어, 백구야. 창밖으로 보이는 간판 글자가 노을빛을 받아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순잔의 반찬 사랑방. 이 집을 누가 물려받게 되든 이제는 누가 더 많이 가졌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웃었냐를 기억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박한 바람이 어머니가 남기지 못한 또 하나의 유언장이 되어 우리 가족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